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안 결과가 헌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또 나오게 될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어제 저희도 좀 바쁘게 국회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두 번 불발된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법관 두 분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불발이 됐었고 실제 사상 첫 탄핵 소추안 통과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행위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탄희 의원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서 했던 말이 판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성역이 없고 이제 더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 이런 거를 이제 방증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 법관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이제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법부에 사실 부당한 권위만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진보하는 이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사안 자체가 이 쟁점이 재판부의 독립을 해쳤다.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의 이제 독립을 해쳤다라는 건데, 이러한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사법부에 적절하게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고 이 견제 장치가 되면 좋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부, 그러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로 그런 제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이제 비판을 당장 했었고, 어제도 사실 이탄희 의원 제안 설명하는 도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고성 및 야유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실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헌정 사상 초유를 여기 붙이는 것에 좀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이후 73년 동안 판사, 법관분들은 정말 잘못한 분이 없구나. 파면에 해당하는 잘못을 이 70여 년 만에 한 분이 저지른 거죠. 그 파면을 이제 진행하게 된 거죠. 그것도 헌재 결정이 아직 안 나온 거죠. 헌재에서 각하되면 이건 탄핵이 또 무효화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 도대체 직업이죠. 전 판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검사, 변호사 다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나 인간이 일을 하면서 잘못도 저지르고 시행착오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도 나쁜 사람이 속해 있어서 범죄도 저지르는 건데 대한민국의 판사 집단은 무오류한 집단이었나 보다. 파면을 한 번도 안 당했네. 이런 이제 놀라움을 전 가져봅니다. 그럼 이제 야당 입장에서 저는 좀 논리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려요. 자, 이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판사를 파면함으로써 이 정치 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신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왜?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장악됐는데 뭐하러 길을 들입니까? 이미 길이 들여졌는데. 둘 중에 하나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한쪽으로만 주장하든지 이 탄핵은 그냥 합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 판단하든지 이 두 가지는 논리 모순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주장하면 아주 이상해진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사법부가 그럼 대법원이 삼권 분립에 위배해서 만약에 이 정부 입맛에 맞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한다면 지금 지난해까지 왜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화를 냈던 걸까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라든가 심지어는 행정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다 원복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박수쳤어요. 사법은 살아있다. 근데 사법이 또 신여가 돼 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사법부도 완벽하진 않을 테니 문제가 있는 것은 여야가 함께 수술을 해나가되 여당의 논리, 야당의 논리가 180도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토론도 하고 사법부의 의중도 묻고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이게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선거 목전에 너무 싸우는 모양새라 국민들은 선거가 다가와서 또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 국민 설득을 하는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사법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일선 판사들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선 판사들은 사실은 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런 정도로 판사가 파면에 이르게 돼도 되는가? 지금 좀 이제 여러 가지 코트넷이라고 하죠. 법원 내부 통신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하는 거죠. 사법부를 이렇게 무력하게 방어해주지도 못하고 사실 취임사는 굉장히 강하게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던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많고 그런데 또 개혁파 판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가 처리했다. 이탄희 판사가 발의하고 이제 전 판사죠. 예. 의원이 발의하고 추진했다라고 하기에는 2018년에 사법농단 때 판사들 스스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모여서 탄핵이 마땅하다라고 탄핵을 의결해요. 예. 근데 문제는 탄핵은 법원이 법관을 탄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법부에만 있는 권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 그러면 우리 판사들을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삼권 분립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법관들 내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므로 탄핵을 진행하자. 근데 그 당시에 법관이었던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총선에 정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선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 총선 직후에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원하는데 원구성으로 대립하고 추경해야죠. 코로나 막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사법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 그럼 탄핵 주류로 갔는데 이미 2월 말에 퇴직이 확정돼 있으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으니까 예. 전 민주당도 좀 실기한 측면, 예. 타이밍을 늦게 잡은 측면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당론은 아니다 뭐 이런 자유투표를 했죠. 있었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어쨌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말씀 주신다면요.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재판이 구두 변론을 열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 예. 탄핵 이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두 변론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형사 재판과 같이 변론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그 청구 사유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걸 이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청구인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를 불러서 거기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 조사나 이 신문 절차를 거쳐서 예. 그다음에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임부장 판사가 형사재판 항소심 중인데 여기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이 부분이 명시가 됐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앞으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탄핵 사유를 이제 보려면 단순히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반 행위 자체가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이제 위헌 행위여야 되는데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죠. 그건 사실 이게 법리적인 것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그렇지만 판결문에는 이렇게 재판에 관여한 거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게 반드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직권남용은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과연 위헌적인 행위고 이게 과연 탄핵을 할 만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관이 지켜야 될 가장 우선적인 헌법 가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헌법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1심 재판부에 나왔던 판결 이유를 좀 어떻게 보면 무겁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얼마나 이제 그 결정을 또 빨리 하느냐도 네, 네.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요. 오는 28일, 2월 28일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도 문제인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넘어갔을 때 지금 오늘이 2월
5일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빨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님 앞에 계시지만 예, 예. 다수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게 위헌 여부를 다투기 전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2월 28일 전에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처리하려고 설명절에 나와서 일을 할까요? 설명절도 끼어 있는데 날짜는 불과 한 20여일 남아 있거든요.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 때도 봤지만 12월 10일에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3월 10일에 판결이 나와요. 물론 이제 다툴 내용이 더 많았을 수는 있죠. 예, 예. 한 그러면 적어도 빠르면 두세 달, 뭐 길면은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연초기 때문에 2월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재보선 끝나고서나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이미 이 임판사는 퇴직한 이후입니다. 예. 이게 뭐 사표 수리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퇴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조금 다른 논리로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마음대로 사임 못하는 거 아닌가? 사직이면은 좀 그 고민을 해볼 텐데 예. 자동 퇴임이라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각하가 된다 하더라도 예. 실익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헌재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문에 뭔가 위헌은 명백해 보인다. 예. 사실은 이게 파면, 탄핵에 해당하는 일이나 예. 뭐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라고 하는 한 줄이라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이제 민주당 예. 의원들의 뭐 바람이자 기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만 반대로는 저희 지금 몇 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뭐 일부 보도로 이제 그 태스크포스를 이제 헌재가 구성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공식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헌재는 법관 탄핵 재판에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지금 연합뉴스발 기사인데요. 이런 걸 보면 더 빨리 이제 이걸 심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헌재의 의지랄까요? 이것도 보이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빨리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월 28일이잖아요. 채 예, 예. 한 달이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통상적인 재판에 비춰보면 지금 TF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재판에서 기일을 지정하는데도 사실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네. 기일은 뭐 2월 이내에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관계가 지금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록을 다 받아보면 뭐 증거조사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헌법재판소법에요. 다른 기관의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단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조사가 되었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별도로 이거를 증인 신문도 하고 증거 자료도 보면서 이거를 다시 사실관계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뭐 매일 뭐 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사실은 이 출석을 할 수가 없다거나 예. 그리고 또 재판부도 평일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TF를 해서 시일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노력을 보이긴 하더라도 예. 2월 28일까지 이게 과연 최종 결정이 나올까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무리 가정과 전제를 더해도 2월 28일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이번 헌재 판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1심 법원에서 정리해놨던 거를 그대로 받으면 뭐 사실관계를 뭐 증거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시일에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헌법재판소법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피청구인이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소추 단에서도 또 별도로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돼서 그 증거 자료를 봐야 되는 그 절차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1심 재판부와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이 일단 조금은 다릅니다. 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이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있고 그게 위헌적인 행위는 맞으나 직권 남용이 되려면 그게 임부장 판사의 직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남용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라고 해서 법리적인 이런 해석으로 사실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그런 법리를 통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보는 거는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과연 위헌적인 행위고 그게 과연 파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냐이기 때문에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 기초적인 사실관계 같은 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결론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 헌법재판소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전혀 동떨어지게 판단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부장판사 측에서는 어제 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워하는데 네네. 실제로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있어요. 조사가 없이 가결된 네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탄핵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기록들은 있죠. 1심 판결이 나온 판결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 행위가 분명하다라는 건 1심 재판부도 적시하고 있는데 예. 다만 직권이 없는 자가 개입했는데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거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죄. 그럼 다른 혐의가 뭐가 있을까? 이게 네. 떠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헌적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거니까 법관이 우리 느낌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다투자 해서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임 부장판사 측에서는 자, 이 상황 자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조사 없이 갔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재에 그대로 공이 넘어가는 겁니다. 헌재에서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조사도 하고 국회는 조사도 없이 그냥 1심 판결문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한 판결문을 인용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는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또 시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임 부장판사도 헌재에서 소명하는데 자신이 이제 무고하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입니다. 예,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다라고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요즘 이제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피노키오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또 일종의 캐릭터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빼박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전날 한 거짓말이 다음 날 드러났어요. 예. 설마 자신의 후배이자 부하 법관이 그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녹취했을까? 이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전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권위적인 대법원장이었다면 그 5월 달에 사직서 들고 왔을 때 당신은 지금 법리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 진행돼야 할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 받으니까 돌아가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녹취에서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예. 근데 미주알 고주알 대법원장이 힘들다는 것을 예. 후배에게 좀 설득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뭐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탄핵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나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거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임 부장판사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저는 지금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아 지금 내보내줄 수가 없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거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딱 공개하니까 예. 탄핵이 언급됐고 예.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묻어나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게 뭐 범죄로 처벌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예. 대법원장이면은 법의 수장인데 윤리적인 문제, 국민들의 신망 다 따져봐야 되죠. 굉장히 크게 면을 구긴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의 반응과 국민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이런 참 이제 망신당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예. 거취 결정까지 가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에서는 이 주제 다뤄봤고요. 박주희 변호사, 이어진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